등장한다. 치즈와 비슷한 유제품도 등장한다. 우유의 사용은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는 고려 우왕 때 우유소라고 하는 관청이 생겨서 팔관회와 같은 국가의 행사에서는 이 우유를 음식에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사치가 너무 심해져서 옛날 그 소라고 하는 거는 농사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짜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배추김치에는 아직 고춧가루를 넣지 않았다. 당시 배추에 오이, 송이버섯, 가지를 넣고 소금물을 부었다. 늙은 오이로 만든 김치 호과전은 속을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소로 채웠다. 정조지에는 장아찌, 소금으로 만든 김치류가 등장하고 있다. 고춧가루와 젓갈이 들어간 오늘날의 배추김치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동남아에서 나는 과일 용안과 여지가 정조지에 소개된다. 조선에서는 나지 않았던 과일이 어떻게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것일까? 1600년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1800년대 이후에는 궁중의 의궤나 사대부가의 상에는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이런 과일입니다. 이웃의 일본이나 중국과 활발히 교역을 하면서, 즉 조선통신사나 중국으로부터의 사신을 통해서 많은 양이 유입이 돼서 궁이나 사대부층에서 이용이 되어 왔던 과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조지에는 200종이 넘는 전통주 제조법도 전해진다. 떡을 빚어 만드는 술 하향주를 복원하고 있다. 떡을 발효시켜 찹쌀에 섞은 다음 다시 발효시킨다. 발효시킨 뒤 몇 주가 지나면 맑은 빛을 띤 청주 하향주가 만들어진다. 잘 발효시킨 술에서는 국화향이 난다. 전통주 연구소장 박록담 씨는 임원 경제지를 이용해 명맥이 끊긴 전통주를 복원하고 있다. 이미 전통주 제조법을 다룬 책 몇 권을 출판했다. 기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술은 1000여 가지 됩니다. 1000가지가 넘어요. 그 많은 술들 가운데서 임원 경제지에 수록되어 있는 술의 비율 퍼센트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25% 정도는 된다고 봐죠. 술맛 고치는 법까지를 한다면 260여 가지. 임원경제지의 술 제조법에 따라 지금까지 80여 종의 전통주가 복원됐다. 복원된 술의 빛깔과 향기가 제각기 다르다. 임원경제지에 수록된 술이 모두 복원된다면 우리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 16주에 있는 술들만 완전히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복원해서 상품화가 가능하다면 우리 술이 그만큼 다양해지고 지금까지 누룩냄새 중심에서 향기 중심으로 술이 한층 위상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전통주도 세계 어떤 나라 술들하고 견주어서 자랑할 만하다. 세계 명주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임원 경제지에 실린 술 약산추는 대량 생산을 통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약산추는 약주의 어원이 되는 술로 서유구의 7대 할아버지가 만든 술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입맛은 우리 조상들의 입맛과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되게 부드럽고 일단 달콤하고 약간 향긋해가지고 평소에 쓴 술을 마시던 때랑은 되게 부담감도 훨씬 없고 가볍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좀 알쏭달쏭한데요. 여기 최적 125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부피를 뜻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x의 세제곱이 125일 때 x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법을 다룬 임원경제지의 수학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원경제지는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수학의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문장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삼각함수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형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임원경제지에서 정현은 사인 x를, 여현은 코사인 x를, 그리고 정절은 탄젠트 x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당시 서유구는 삼각함수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프랑스의 백과전서는 당시 계몽주의자들이 공동집필한 저서입니다. 유럽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기고한 전문 지식을 편집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서유구는 이 백과사전을 혼자의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처럼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고 분류까지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천재적인 두뇌를 지닌 인물이었을까요?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은 규장각을 설립하고 제학을 지냈다. 지금으로 치면 국립대학 총장인 셈이다. 그 서명응은 규장각의 제학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을 설립할 때 바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서명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수호수는 그 직제학을 역임하게 되는데 그 부친인 서명응과 함께 규장각에서 활자를 가지고 출판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초기 활자를 전부 실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유구는 그 정조 중년에 규장각 초기 문신으로 참여하고 서명응은 당시 북학파에 영향을 미친 대학자였다. 천문학에 능통했던 그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도 관심을 가졌다. 영조 시절에 세조때 악보를 모아 만든 대학 후보도 서명응이 편찬한 책이다. 종묘제례악과 고려가요의 악보가 실려있다. 조선시대의 가장 화려했었던 시대의 음악을 다 담고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연주됐었던 곡목뿐만이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전승이 되던 많은 음악들을 싣고 있어서 그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유구의 할아버지 서명응과 아버지 서호수는 세 권의 백과사전을 남겼다. 서명응은 보만제 총서와 고사신서를 남겼고 서호수는 영조 때 나온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의 천문학 부분을 썼다. 서유구는 이들의 작업을 도우면서 백과사전적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중국과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대적 조류